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에서 팀 체코리아를 통한 100년 원전 동맹에 합의했습니다. 4대 재벌 총수와 동행한 세일즈 외교에서는 56건의 각종 투자 MOU가 체결됐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성과 반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국군의 날 겉모습만 공개가 됐던 국산 괴물 미사일이 올해 국군의 날에는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방사는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의 대박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일요일인 22일 새벽에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서울공항 9월 22일 새벽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손을 잡고 좀 트랩을 내려오고 있고요. 갈 때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50초가량 보고를 곁들인 대화를 나눴고 한동훈 대표 영접 악수를 나누고 차에 타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체코에서 피알라 총리와 함께 두산의 현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원전 전주기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역시 직접 보겠습니다. Uzavření dohody o spolupráci v oblasti jaderných elektráren.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원전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지켜진 on time, on budget 약속은 체코에서도 똑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저 협약식이 체결된 장소, 두산의 체코 현지 공장 스코다 파워입니다. 자, 어떤 공장이죠? 두산 스코다 파워. 네. 두산 그룹이 인수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15년 됐죠? 예, 소유권은 이제 두산한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원래 체코에 있던 스코다 파워라는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설립이 1869년이네요. 예, 체코 굴지의 제조업 공장입니다. 19세기에. 예. 이 체코라는 나라가 그 원래부터 이 중공업 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기계공업 쪽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영향력 하에 사회주의 국가를 할 때도 체코와 동독이 소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적인 국가였어요. 중기계의 생산. 중기계, 예. 예, 무기 생산의 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지금 체코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기계산업, 기계공업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제 이런 그 원래 150년 동안 150년의 역사를 지녔던 그런 이 기계 스코다 파워 기업을 두산이 15년 전에 인수하면서 네. 두산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원전 생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터빈 분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스코다 파워는 그 원전에 들어가는 증기 터빈으로는 세계 최고의 그 실력을 자랑하는 회사로 큰 겁니다. 네. 바로 그 회사에 가서 MOU를 맺은 거죠. 예. 자, 그런 역사가 있는 공장에서 이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의 국민 기업으로 통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포스코쯤 될까요? 두산 그룹에 인수된 뒤에 15년간 많은 성장과 도약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럽의 이른바 무탄소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무탄소 기업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무에 가깝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무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발전 에너지 분야거든요. 이 석유화 연료를 떼니까, 화석 연료를 떼니까.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풍력이나 조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수많은 이 대체 에너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요. 현재까지는. 비싸다. 예, 비싸고 부족하죠. 네. 그래서 다시 원전으로 전 세계가 눈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원전은 적어도 탄소는 하나도 배출 안 하는 그렇죠. 예, 탄소 제로 에너지 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원전 시대, 원전 시장이 1,000조 이상의 엄청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1,000조 원입니다. 네, 1,0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 원전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 또 오랫동안 이것을 건설해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조의 새로운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전을 하나 건설하려면 수많은 이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 집약적이다. 그렇습니다. 당장 원천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증기 터빈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산 스코다 파워. 스코다 파워. 그다음에 또 이걸 건설하려면 어쨌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대한 구조물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건설은 또 우리나라가 최고고. 두산건설도 예, 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게 그냥 지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고, 연료 넣고 60년간. 예,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없도록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고준위 폐기물, 중전위 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이걸 대단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네. 하는데도 굉장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돈이 또 엄청 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 나라와 협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이 짓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그 기술 축적이 돼 있는 나라. 이른바 풀사이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와도 이 원전 전 주기 협약을 맺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전에 적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앞서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정부의 국제방송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은 최고의 선택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태클에 따른 계약 불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outh Korea was selected by our government not by some random choice, but based on assessment of number of factors. Still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one. So believe that it will be in the mutual benefit if the legal dispute between KHNP and Westinghouse is closed, because such a closure could lead to a mutually beneficial outcome to both sides. Both sides, KHNP and Westinghouse, because with the technology of Westinghouse and the Korean production capacity and experience and guarantees, I believe that it gives us the best possible mixture of parameters that we are looking for. 체코 대통령이지만 영어가 아주 능통하군요.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른바 태클, 딴지 논란, 또 우리의 체코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등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자세히 언급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 문제는요. 이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핵 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원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핵 발전소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 이 원전 건설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력 관계가 있어요. 근데 협력 관계인데 때로는 이게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수익률에 얼마를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커미션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돈을 더 받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일단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분쟁이 있었어요. 이 분쟁에서 결국은 돈으로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형사 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사 분쟁이에요. 조금 더 많이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코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분쟁은 별거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야를 감안해서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베스트 초이스. 그럼 그때 그 여러 가지 선택은 뭐냐? 이를테면은 원전을 짓고 이걸 운영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다른 고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고려가 뭐냐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요. 공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온 타임. 예. 위딘 버짓. 이게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30년까지 지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한 2년 늦어진다. 그건 국가적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그 계획된 기간 안에 끝낸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 버짓입니다. 예산 내에 짓는다. 뭐 돈 많이 주면 누구나 짓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처음 예산이 예컨대 5조였는데 짓다 보면 늘어나요. 그렇죠. 예, 공기도 조금 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재앙이고 기업으로서도 참 힘들어지거든요. 늘어나는 게 뭐 조단위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최근에 건설한 게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라카. 네. 그게 딱 공기 전에 끝냈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안에서 끝을 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AS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대목까지 포함해서 네. 체코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자, 또 우리 대통령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체코가 현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맡기지만 우리도 좀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체코가 자국 참여 60%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확실히 따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자,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제 그 가장 핵심 부품인 터빈, 전기 터빈을 이제 그 제공한다. 납품하죠. 납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국 거로 계산될까요? 체코 거로 계산될까요? 일단은 체코에 있는 공장 아닙니까? 체코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소유권만 한국이지 이게 체코 기업이거든요. 체코의 국민 기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체코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는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에요. 현지에서 고용도 하고. 자,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거를 요구를 받아주고 그리고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60% 체코 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에 되게 좀 독점적 기업들이 그 기술 장벽 같은 게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이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윈윈하고 상생하자고 하는 기본 경영 철학을 갖고 네. 그래서 이제 체코 대통령의 저 이야기 중에는 우선 당장 짓게 되는 두코바니 원전도 체코 기업이 한 60%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태블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또 지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하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과 체코가 파트너십을 굳게 만들면 이른바 100년 원전 동맹이에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체코 옆에 폴란드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한국과 체코가 동맹을 맺고 같이 진출하면 이른바 팀 체코리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까지를 체코 대통령이 지금 포함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팀 코리아가 팀 체코리아로 간다. 100년 원전 동맹을 이번 기회에 맺자. 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 수주 마무리가 주 목적이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체결된 MOU
56건이나 되네요. 예, 대단하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과 워낙 그 기술 수준이 좀 다른 나라와는 저렇게 MOU를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네. 그냥 수입하고 수출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건 거의 대부분 기술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업과 체코의 제조업의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협력할 그 컨택 포인트가 넓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야냐? 이를테면은 배터리 분야,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분야, 또 AI 분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MOU를 맺고 서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 기술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와 체코 간의 이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 또 경제적인 그 폭넓은 협력 관계는 정말 서로가 상대를 잘 만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은 우리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유럽 시장은 조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잠재력만큼 충분히 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코가 이제 그 도약대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옆에 나라들로 진출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전초기지 얘기가 그래서 그런 나오죠. 의미에서 지금 56개의 MOU는 앞으로 560개 MOU로 충분히 확대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규모 자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한 체코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두 나라 장관급 무려 1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관 업무들이 많게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주무장관들이 다 참석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7명이 우리가 간 것도 이번에 예.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 7명, 체코 쪽의 장관이 6명이 함께 배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안이 주무장관 없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또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무장관들이 다 배석한 상태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MOU 또는 이 기술협력의 주체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4대 기업 총수들이 다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한 번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두산 스코다 방문에 갔을 때 네. 임원들이나 뭐 간부들 나온 건 알겠는데 라인 돌 때마다 라인 근로자들이 알아보고 나와서 윤 대통령을 반겼다. 이런 대통령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24조라고 그러잖아요. 원전 건설 24조는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그 정도 돈이 드는 건 우리가 알지만 네. 체코 입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투자인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나라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60년대, 70년대에 포스코 건설하듯이 또는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체코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와서 현지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노동자들도 굉장한 자부심과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얘기가 K컬처, K컨텐츠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김치 얘기가 화제를 모았어요. 밀로시 체코 상원의장이 나는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었다는 얘기를 파벨 대통령에게 했고 파벨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면서요. 그게 이제 보통 정상회의에서는 덕담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맥락을 보니까 덕담이 아니고 진짜 김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 그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지금 다들 알려져 있어서 지금 실제로 담가 먹고 대통령도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요리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직접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상원의장한테 좀 가르쳐주고 가시면 남자분인데 자기가 담궈 먹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기는 상원의장한테 배워서 자기도 담궈 먹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K컬처인데요. K컬처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상원의장에게 저 김치찌개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저도 좀 배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4대 재벌 총수가 모두 동행했고 60명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들도 함께 갔습니다.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팀 코리아에서 더 나아가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제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체코의 고속철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네. 4대 총수 중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행보가 제일 많이 보도됐습니다. 체코에 나가 있는 현대차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임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낌없는 미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예, 지금 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수요가 약간 좀 지체됐다가 이게 지금 뚫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그러면 되게 미국 시장이 크고 미국의 대부분 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체코에 전기차 공장이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 훨씬 넓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그 교두보로 현대자동차의 그 전기차 공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도 여기에 앞으로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공장 노동자들과 대담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액수도 액수지만 네. 유럽이라는 데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라 네. 여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이게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번 완전 충전했을 때 과연 몇 킬로 가느냐 그렇죠. 이건데 이 미국은 워낙 이게 대륙이 크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데는 이 전기차를 가다가 중간에 여러 번 충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그 자체는 크지만 실제로 한 나라는 작고 도시 이 도시 내의 이동은 뭐 수십 킬로면은 충분히 갔다 왔다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전기차의 그 효용성은 유럽 시장이 훨씬 더 적합성이 높아요. 그리고 탄소 재료도 유럽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자동차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럽 진출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대란을 무사히 넘긴 의료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에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제로베이스, 이른바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정부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의정에 의료계가 어떻게든 이 협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 시험이 시작돼 버린 2025학년도 증원은 이게 1,500명 증원은 손댈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그걸 자꾸 고집하면은 아예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의료계가 이해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네. 두 번째는 좋다. 2026년도는 원점에서 그럼 재검토하자. 그런데 원점 재검토를 하려면 의료계가 대안을 내라. 만약에 의료계가 여러 단체가 있어서 난립하고 있어서 통일된 대안을 내지 못하겠다면 네. 구체적이진 않아도 좋으니 대략 방향과 큰 흐름이라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정부한테 원점 하면 우리 입장에서 정책 시행 안 할 수 없지 않냐. 네.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담긴 발언입니다. 네. 소위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걸 의료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 A씨, 제이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의사들의 항의와 반발, 심지어 일부 의사들 성금까지 내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참 부적절합니다. 그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억에도 아직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장관,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의료계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사인데 도둑질하면 의사니까 처벌 안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또 그 예우와는 별도로 의사라도 도둑질하면 절도범으로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함부로 해도 된다.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저거는 네, 위반 그러니까 혐의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의료계가 그야말로 취해복근지대에 사는 특권층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소수 일탈적인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사람들의 저런 범죄 행위는 사법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옹호한다고 나서는 순간 의료계 전체가 이상한 집단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은 블랙리스트 전공의에게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네요. 저런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됩니다. 다만 이건 명백하게 범죄니까 실종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방송용으로 좀 적동치 않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꼭 구속까지 갔어야 되냐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어려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의사니까 미운 틀이 박혀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구속 안 해도 될 사안을 구속한 거냐? 네. 아니면 이런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이게 구속이 불가피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네. 그게 누구든 그 신분이 장관이든 정치인이든 의사든 이런 명백한 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그 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동료를 이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상대가 누구든 이건 엄정하게 처벌돼야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의료계가 더 이상 이런 일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고성국 주필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추석 연휴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김정은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노골적으로 공개했죠. 우리 군도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효자 천궁은 이번엔 이라크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에만 괴물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괴물이란 말이요, 엄청나다는 뜻이죠. 류현진도 괴물입니다. 우리 군에도 현무5란 괴물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실 현무5는 재작년 국군의 날에 시험 발사 장면이 잠깐 공개됐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이었죠. 이 현무5가 실물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시험 발사 장면이 영상으로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군이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방금 말씀하신 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영상으로도 방금 보셨습니다. 이 현무5는 유사시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을 했을 때 그때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지고 있고요. 8, 9톤이래요. 예, 8 내지 9톤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저거 그냥 맞아도 그럼요. 새로 그러니까 맞아도 결국은요.
지금 평양 지휘부가 대학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고요. 그래서 저위력 핵무기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위력의 핵무기급이다. 전술 핵무기급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현무5의 공개 우리 군이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 시험 발사 장면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로 가보겠습니다. 현무5의 시험 발사입니다. 보시죠.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거 뭐 CG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 맞으니까 확 함몰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게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현무5의 스펙, 이른바 재원을 북한의 괴물 미사일이라는 화성 11형 신형과 비교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화성 11형을 괴물 미사일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화성 11형은 괴물 미사일 축에 속하지 못합니다. 괴물급이 아니네요. 네, 괴물급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중앙통신이 지난 19일 4.5톤 탄도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 내지 9톤입니다. 탄두 자체가 2배네요. 예, 2배입니다. 비행거리가 최소 300km 이상이니까 훨씬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는 북한 전역이 얘기거든요. 커버되네요. 그럼요.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두 중량만 해도 2배가 되는 것이고요. 사거리는 뭐 비슷해 보이죠. 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1 다 4.5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300여 킬로미터 날아갔다고 북한의 주장이고 얼추 뭐 계룡대까지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합참이 분석한 바로는 400km인데 400km면은 계룡되고요. 북한 주장대로 320km면은 평택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위력, 다시 말하면 8 내지 9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괴물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력이 더블 이상이네요. 그럼요. 네. 자, 현무5의 위력은 한마디로 가공할 만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하 100m보다 깊숙이 들어가 모든 걸 파괴한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수십 또는 100m 깊이 내려가 숨어 있는 적. 약간 느낌이 두더지 잡는 것 같네요. 예, 적이 지휘부나 아니면 대개 북한의 주요 시설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저장 시설들이 이걸 초토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그 탄두를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8, 9톤짜리가 파고들면 이게 그냥 마하 10이라고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음속의 10배. 예, 음속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3km 이상 가는 겁니다. 네. 그 속도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순간 지하 깊이 한 들어가가지고 50m는 떨어지는 위력으로 들어가겠어요. 50m 이상 떨어져가지고 폭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m보다 더 깊은 갱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그게 핵탄두라면 가공한 거죠? 더 가공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 핵탄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폭파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열과 그다음에 방사능, 낙진 이런 효과를 하는데 이건 재래식 탄두로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완전 파괴를 시키는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다탄두가 되면은요. 네. 한 개 탄두에서 10개 내지 100개의 이른바 자탄. 자탄이 나오면서요. 자식탄이죠. 예, 네. 축구장 200개를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암구장 200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위력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들어도 좀 섬뜩하겠습니다.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 버스터란 말은요. 파괴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말 중에 블록버스터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 구역과 심지어 세계를
박살낸다는 영화, 그런 걸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군 벙커버스터의 위력, 함께 보겠습니다. 스텔스기로 싣고 가서 떨어뜨리면 저게 그냥 아주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포착도 되지 않죠. 네네. GBU-57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현무5도 벙커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KMPR이라고 불립니다. 대량 응징보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입니다. 대량 응징보복. 어떤 개념입니까? 예, 방금 이제 벙커버스터 이제 GB57 이게 B2 전략 폭격기에 2발이 실립니다. 이게 지하 60m까지 파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무5는 이보다 더 깊이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KMPR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코리아 매시브, 그러니까 대량. 한국형 네. 대량, 그다음에 퍼니시먼트는 응징입니다. 응징이죠. 그다음에 리텔리에이션은 보복입니다. 보복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고위력 초정밀 타격으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응징 보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 응징이 두려워서 행동을 억제하게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응징적 억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사일을 다양한 미사일, 지상, 해상, 공중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융통성 있게 효율성 있게 북한을 응징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 무기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현무 말고도요. 우리 군에는 이 KMPR, 대량 응징 보복 무기가 여럿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게 특수전 부대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이 시행될 경우 이 특수전 부대가요, 이 수송기라든지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를 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북한의 지휘부를 수뇌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건 말고도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요. 그렇죠. F-35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이더망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평양 갈 때까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가서 타격을 하고요. 우리 잠수함, 위력 있는 잠수함이 이 SLBM을 가지고 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량으로 응징 보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이번 아마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국군의 날 76주년입니다.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국방부가 이날 현무5를 이렇게 공개하기로 검토한 이유,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 네. 서울도 핵 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는 장소에 가서 이걸 꽝꽝 만들어라. 대량 생산을 해라. 그 북한 말로 꽝꽝이 많이 만드는 걸 많이 꽝꽝이라고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은 상용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래식 무기도 첨단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이 지금 현무5를 포함한 우리의 삼축 체계 강력한 역량을 과시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지휘부에는 경고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시켜주는 네. 그런 힘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이 정말 최첨단 무기 체계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K방산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계적인 홍보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얼마든지 저희가 싸게 네. 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K방산의 효자 중에 효자가 하나 있죠. 이른바 천궁2입니다.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대박 계약,
뭐 잭팟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렇습니다. 도박 용어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예. 그런 계약을 맺었네요. 천궁2 그러면 지대공 무기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말 최첨단 지대공 방공 무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에 3.7조 원이면 3조 7천억 원. 3조 7천억 원, 달러로 28억 달러입니다. 아유. 잭팟입니다. 글자 그대로. 근데 2년 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최초로 수출을 했고요. 이어서 사우디, 이번에 이라크까지 하면 중동의 주요 3개 나라가 대한민국의 천공,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공을 최초로 수출했을 때 3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무기로는 가장 큰 계약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판 페이트리어트라고 불립니다. 이 천궁2 어떤 무기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항공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비행기도 미사일도. 네,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해당되는 이 다기능 레이더가 있고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교전 통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1번이 레이더고요. 2번이 사격 지시를 하는 교전 통제소고요. 지금 보면 발사 차량이 있죠. 이게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8발이 탑재되는 이게 발사가 되면은요. 발사가 이게 보면은 콜드 론칭 방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일단 쏘아 올린 뒤에 가스 하늘에서 압력으로 재추진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화가 돼가지고 추진되는데, 그러니까 360도로 회전하면서 어디든 타격할 수가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측면 추적기라고 하는 것은 적 표적을 발견하면 스스로 그 표적을 따라서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명중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백발백중이라고 해요. 백발백중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사관에서 10m 이상 이 콜드론치 방식은 이 발사대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천궁2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전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소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고요. 다기능 레이더를 통해서 어떤 표적이 그것이 고속으로 날아오는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다 이 정밀 탐색할 수 있고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궁2는 360도 회전하면서 미사일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적의 미사일인지 우리 미사일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비행체 기술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중동에 수출되는 것은 A사 레이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서 정말 이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능력도 다 가지고 있는 비행기와 탄도미사일 모든 것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문이불여의 일견이죠. 2020년에 있었던 천궁2의 모의 발사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이런 천궁2에 중동의 군사 강국이죠. 이라크가 4조 원 가까운 돈을 내놓으면서요. 뭐 경제상은 그렇게 요즘 좋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홀딱 반한 이유 뭐였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이제 아라바시 장관이 우리 한국에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궁2 3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3개 포대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방산업계는 2개 포대를 우선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라크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을 긴급 공수 품목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빨리 들여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지정한 이유는요. 천궁2는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보다 낮은 요격 고도에서 발사를 하는데 100%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요. 15억 원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40에서 60억 원이니까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이 부분이 결국은 중동, 특히 이라크에 강력한 이
호감을 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3분의 1인데 백발백중이고 납기도 정확하다. 체코 원전이나 K방산이나 이걸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이 오늘부터 꼭 99일 남았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어제부터 밤이 낮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목표대로 안 된 일은 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